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돼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이번 해킹 사태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최선책인지 잠시 후 IT연구소에서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부으면서도 당첨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쓸모를 찾지 못하는 청약통장. 알고 보면 쓰임새가 돋보이는 금융상품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청약통장 100% 활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었는데요. 오늘은 불길이 많이 잡혔다고 해서 다행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네, 어제 오후 2시 2분쯤이었죠.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일대에서 산불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이게 어제 저녁에만 해도 진화율이 19%에 불과해서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밤새 야간 진화 작업이 성과를 내면서 오늘 아침 6시 반에 65% 진화율 보였고 오전 10시 기준으로 92%까지 도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중에 주불 진화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명피해 없이 또 많은 주민들이 인근 시설로 대피를 한 상황이에요. 네, 산불 원인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이 이게 등산로가 아니라 입산 통제 구역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대구시가 그 앞서 이번 달 1일에 주요 산에 대해서 입산 통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는 구역에서 네. 불이 붙은 거라서 지금 발화 원인이 지금으로서는 미국에 빠져 있는 상태고 산림당국은 자연 발화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최초 신고자는 이 발화 지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농가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되게 우려스러웠던 거는 그 지난 경북 산불 때처럼 강풍 타고 불똥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 비화 현상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랴부랴 대피하느라 뭐 어떤 분은 매일 먹는 당뇨약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하고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이렇게 부축해가면서 대피시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경북 산불을 겪고 난 뒤라서 주민들의 대피 선택도 좀 보통은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날이 밝으면서 진화율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오후부터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2강 후보를 가려냈죠. 네, 이 두 명이 누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오후 2시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경선 투표율은 50.93%로 마감됐습니다. 제일 많이 지지를 받는 후보 2명이 이렇게 2강으로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4명 중에 과반 투표가 나오면 그 한 명으로 추려지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과반을 넘기는 사람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2차 경선 방식은 당원 투표 50%, 또 국민 여론조사 50%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경선하고 다른 점은 당원표가 50% 들어간다. 이게 굉장한 어떤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차 경선은 당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그 당원 비중이 큰 수도권, 충청 이런 지역 다니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강 2명에 누가 될까? 많은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좁힐 수 있는 거는 김문수, 한동훈 혹은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를 하세요.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봤을 때
2위 자리에 뭐 한동훈, 홍준표 이 두 후보가 2위 자리 두고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조금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상수로 두고 2위에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좀 시나리오를 보면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의 비토가 심하다. 왜냐하면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했느냐. 당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또 홍준표 후보가 2위로 갈 거라면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 너무 지지층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두 명이 어떤 조합으로 나오느냐도 앞으로의 본선까지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태로 이 4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탄핵 반대파가 2명이고 탄핵 찬성파가 2명입니다. 그래서 2대2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각자 지지층에서 한 명 몰아주자. 표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마지막 도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을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변수는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출마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네. 뭐 며칠 남은 거 안에서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될 텐데 오늘 국무회의 끝내고 오늘은 아닐 거고 그럼 내일 혹은 모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5월 1일 이후 뭐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 또 좀 상황이 급변한 게 4월 30일 얘기가 좀 나왔다가 그 총리실 관계자 뭐 측근 이렇게 얘기들을 보면 5월 1일에 사퇴를 하고 다음 날인 2일에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게 진작에 이미 대선 캠프 구성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서울신문은 어떤 말을 인용했냐면 그 한덕수 대행 가까이서 수행해온 일부 총리실 참모들이 대선 캠프에 합류할 전망이다라는 식으로 측근의 말을 인용을 했고 실제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총리실 고위급들이 줄줄이 사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캠프를 꾸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비토가 나오는 건 총리 자리 또 권한대행 자리에서 지금까지 출마 선언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거라서 이게 지금 사실상의 관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 자리에서 해온 행보들을 보면 뭐 외교, 뭐 트럼프와의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뭐 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심으려고 한다라는 눈초리도 일부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추경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에는 불참해서 야권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임명직 총리와 선출직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자리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힐 기회가 한덕수 대행은 없었다. 뭐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뭐 워낙에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안 한다 거부한다 이걸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고 한덕수 대행은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8번째예요. 권한대행 자리에서 8번이나 거부권을 쓴 거고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42번째 거부권이 되는 건데요. 아마도 뭐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뭐 출마 선언 전에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소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좀 의미심장한 미묘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미 통상협상 또 추경 편성 등의 경제 현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지만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좀 야당 중심의 국회 탓으로 돌리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덕수 대행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 전문이 되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아예 뺀 거는 이건 완전한 전략적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좀 한덕수 대행이 국회 탓으로 돌린다. 이런 거는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한 메시지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통합이 아닌 이런 메시지가 얼마만큼의 소구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어요. 네, 정부 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1조 원 반영해서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투입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표결 전에 일제히 퇴장을 했고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 의결한 배경에 대해서 지역화폐는 가뭄 속의 단비처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걸 나쁜 예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고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열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다.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예산 증액하려면 이거는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정부가 근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화폐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되게 포기하지 않고 이걸 꾸준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요거 더 보태자면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떼서 대통령실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걷는 기능하고 돈을 쓰는 기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요거는 두 가지 반응이 예상이 되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냐, 대통령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실상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되게 힘들어했던 거는 기재부가 되게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게 보통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기재부가 하지 않으면 의원들도 이거는 증액을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막혔었고 그래서 기재부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다만 민주당이 이런 걸 추진을 한다면 분명히 한편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실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네. 대신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 재정부 이렇게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권한을 뭐 쪼개보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또 어쨌든가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계속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어제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깜짝 합류가 더 있을 거란 얘기로 보여서 아마 이건 신호탄이고 어떤 인선이 나올지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충돌이 있었죠. 네, 역시나 뭐 추경 규모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수 회복 위해서 12조 원으로는 부족하고 15조 원까지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독수 대행이 오지 않은 걸 두고도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된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고 추경안 제출도 늦었다라는 질책이 쏟아졌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1월 1일 그때부터 딱 준비한 건 아니지만 2, 3월부터는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또 엄호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리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감액했던 특수활동비를 되살려서 이거를 추경안에 반영해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결위는 이제 30일 내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서 시작하는데 이거는 추경안에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늘릴지 감액 증액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상 분기점에서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1터널에서 옥천 4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여파로 금강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작업 중이고요. 옥천 4터널에서 영동 1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금강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인데요. 성주 휴게소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현풍 분기점에서는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포승 분기점에서 고장난 화물차 서 있고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금천 부근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네.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루머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현재 상황이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나 우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네. SK텔레콤의 대처나 이런 것들은 많은 뉴스에서 다뤘을 거니까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왜 이게 문제이고 또 IT 코너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해킹 사건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번에 해킹이 된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그 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이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적 얘기를 좀 해보면 SK텔레콤의 HSS라는 서버가 해킹이 된 겁니다. 네. 이 HSS는 홈 가입자 서버이고요. 이게 담당하는 게 뭐냐면 가입자의 정보, 그다음에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인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앙 서버인데 그럼 여기 어떤 정보가 있느냐? 유심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면 거기에 꼽는 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칩이 유심 칩이고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 자기가 직접 통신사에 가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기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모든 기계를 이제 사서 그래서 요 칩만 빼서
꼽아서 끼면 바로 통신이 연결되는 바로 그 연결해주는 그 칩을 네. 유심 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심에 대한 정보가 이제 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심에는 유심 자체 카드의 번호, 그 다음에 가입자 계정 식별 번호, 그 다음에 휴대폰 기계 번호, 그 다음에 유심 인증키라고 하는 이 4가지 정도의 그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SSH 서버가 해킹됐을 때 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피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심에 대한 정보가 해킹이 된 거잖아요. 유심을 굳이 우리에게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이 스마트폰 기계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심 카드에 실제 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그 핸드폰에 대한 유심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해킹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 식별 코드를 복사를 해서 다른 공유심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을 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일한 심카드를 복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기계에 비어있는 기계에 이 심카드를 꼽으면 내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다른 통신을 할 수 있는 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른바 이제 심 클로닝, 심 복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폰이 복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제 핸드폰에 있던 앱들 이런 것들도 다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진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핸드폰 번호 하나가 복제가 되는 거지. 네.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에 네. 예를 들면 은행 앱이든 모두 막 깔려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통으로 복제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걸 좀 찾을 때 다 핸드폰 인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갖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잊어먹을 때 네. 우리가 보통 어떤 번호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내 핸드폰 번호 넣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주민등록번호 넣고 그 다음에 번호 인증을 하면 문자가 날라오죠. 네. 근데 이 문자가 날라오는 게 내 폰이 아니라 복제된 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어떤 해커가 악의적으로 내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행 앱이 깔리는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보안이 취약한 앱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심카드 해킹만으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번호 인증을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랑 내 이름은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진 않잖아요. 그건 심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심에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워낙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다른 데에서 해킹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 이 핸드폰 통신에 대한 정보랑 다른 해커가 만약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곳에서 본 거를 조합을 하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금감원에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나 카드사나 캐피털에서 SK텔레콤 번호 인증을 잠깐 중단하고 있는 경우들도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가교 역할을 해서 다른 것도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해킹이 어느 곳에서 주도한 건지 좀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왜 이게 벌써 일주일 다 돼가는데 안 나와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해킹 사태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구석구석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주도가 누가 했는지 나오는데 한 달 이상 보통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주체 단정이 어렵긴 한데 쓰는 방식 자체가 이제 중국 기반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또 이것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BPF 도어라는 방식인데 이거를 만드는 악성 코드를 만드는 소스 코드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GitHub라는 공간에 오픈 소스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엔진을 조합하는 조립하는 방법이
그냥 인터넷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걸로 했다고 어떤 나라에서 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격자를 누구로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에서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유심이 어디까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된 게 정확하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뭐 어떤 누구의 어떤 이슈가 어디까지 파악됐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SK텔레콤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불안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한다는 걸 비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보통 바꾸게 되면은 뭐 네. 요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건 내 그 기계에 있는 아이디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 교체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요즘의 대기업들이 이제 이미 임원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4월 25일 그 SK텔레콤 이제 CEO인 유영상 대표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추가 대처 방안으로도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했고, 또 이제 이미 바꾼 사람도 소급해서 비용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을 교체하러 가면 유심이 없다고 하거나 예약해도 뭐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이제 어쨌든 뭐 SK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SK텔레콤 고객이 2,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유심을 실제로 다 바꿔주려면 2,300만 개의 유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재고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전 국민이 몇 천만 명이 이렇게 유심을 쓸 거라고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SK텔레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100만 개의 물리적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600만 개 정도면 그래도 다 바꿔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원한 대처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라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SK텔레콤에서도 유심 보호 서비스로 가입을 한 상태에서도 피해가 생기면 SK가 100%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심보호 네. 서비스. 네. 근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뭘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지는 그쵸.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앞서서 유심보호 서비스 얘기하기 전에 심카드 정보가 복제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 전화기가 똑같이 뭔가 하나가 복제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동시에 전화를 두 곳에 걸면 전화기 두 개가 같이 전화가 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고, 문자가 두 곳에 다 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유심 칩에 보면 특정 아이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전화기들도 이 전화기들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 전화기의 고유 번호랑 그리고 요 심카드의 고유 번호 두 개를 매칭을 해요. 그러면 통신사들이 이 심카드의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번호를 갖고 전화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통신사에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심카드 번호랑 이 기계가 같이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심카드를 바꾸면 그러면은 B라는 전화기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통신사의 기록에서는 지금 첫 번째 심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B라는 전화기로 바꿔서 통신을 하네 라고 하는 게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뭐 이런 김덕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전화기를 쓰다가 B라는 전화기로 썼구나가 이제 바뀌어질 건데, 핸드폰 바꿨구나. 그쵸.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심이 원래 A라고 하는 전화기에서만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전화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거잖아요, 코드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B라는 전화기로 바꿨지? 유심을 갈았나? 유심을 갖고 다른 폰으로 갔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상하구나. 그래서 유심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B폰에서는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거. 아. 이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면 만약에 복제한 폰이 있다. 그럼 복제한 폰에서 유심을 연결하려고 하면 통신사에서 저 사람이 왜 A라는 폰으로 쓰다가 갑자기 B라는 폰으로 쓰지? 이건 이상한 것 같아. 차단. 이라고 하는 게 유심 보호 서비스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입을 하면 전화기가 저쪽 전화기로 연결되게 하는 걸 막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그럼 가입을 안 한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그 복사한 사람이 그럼 그 전화기를 어떻게 가느냐? 네. 이거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조심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안 가입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뭐 트래픽의 문제로 인해서 전화기를 껐다가 켜서 다시 리셋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오면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아. 왜냐면 그때가 뭐냐면 전화기를 딱 껐던 타이밍에 새로 있는 전화기, 그죠? 그게 이 통신사에 붙는 거예요.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전화기 바꿨나 보다, 기계를 바꿨나 보다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기 바꿨네라고 인지를 하니까 그럼 갑자기 내 폰을 껐다 켰는데 그 사이에 B라는 전화기로 연결이 되니 제 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고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궁금하네요. 김진희 님이 왜 별도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번거롭게 자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하셨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만약에 자동으로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서서 저희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편한 게 유심을 뽑아가지고 다른 폰에 연결하면 바로 통신이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제가 A라는 폰이 있고 B라는 폰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다 모든 폰을 갈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가서 통신사에서 이 폰에 있던 거를 저 폰으로 옮깁니다 해서 전산으로 다 옮겨줬댔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심카드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편했던 게 새로운 기계 하면 심카드만 꼽으면 자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꿨을 때 이거 문제 있네 하고 차단을 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폰을 바꿀 때 유심 보호 서비스를 내가 한번 해지를 하고 그리고 유심을 갈아 끼고 그다음에 다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보호 서비스 하려고 이제 신청할 때 보니까 뭐 로밍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로밍 서비스 뭐 가입했던 거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런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로밍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보면 내가 해외 로밍이 자동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유심 보호가 바로 안 돼요. 이게 상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로밍을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SK텔레콤에서 5월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내 전화기가 결국엔 해외로 연결이 되면 국내에선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도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내 폰을 누가 복제해놨다. 그럼 내가 해외로 나갔을 때 내 폰이 이제 국내에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복제한 폰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네. 불편하지만 이 유심 보호 서비스보다는 공항에서도 유심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유심을 바꾸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심보호 서비스가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유심 교체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항상 보안 수칙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폰 안에 혹시나 그 내가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운전면허증 편하다고 찍어 놓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분증 여권 같은 거 데이터 있으신 분들 네.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유심 복제만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그것이 발판이 돼서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해커들이 하는 게 문자를 통해서 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스미싱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근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진첩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습관적으로 사진첩에다가 편하다고 주민등록증 찍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네. 찍어놓죠. 그런 거를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방식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고 혹시나 내가 심카드 모자라서 좀 기술 잘 아시는 분은 최신폰 쓰시는 분은 eSIM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eSIM으로라도 교체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나이 든 세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은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인 은어를 대신해 쓸 수 있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견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말은 겨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총알을 검정 콩알이라고 한다든지 싱겁다를 고드름 장아찌 같다라고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매 한짝이라는 표현도 견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두매 한짝에서 매는 젓가락 한 쌍을 세는 단위로 젓가락 한 매는 젓가락 두 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짝이라는 것은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에 각각을 세는 단위죠. 두매 한 짝에서 두매는 젓가락 두 쌍, 즉 네 짝을 뜻하고 여기에 한 짝을 더하면 모두 다섯 짝이 됩니다. 따라서 두매 한 짝은 젓가락 다섯 짝에 빗댄 말로 다섯 손가락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흔히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던 버릇으로부터 손가락과 젓가락을 서로 용도의 유사성에 빗대어 재미있게 나타낸 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 대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었지만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봄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낮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0도, 춘천과 대전, 전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25도, 대전과 전주,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23%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독수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나섭니다. 노조는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 투쟁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대학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4% 넘게 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 교육대학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710만 6천여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대표되는 통신 판매업종 10곳 가운데 3곳은 1년 이내 폐업하는 걸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정오 무렵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고 전자결제 시스템, 통신까지 멈춰서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력은 현지 시각 28일 밤 늦게부터 일부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의 큰 불편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슈톡톡에선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을 연결해서 층간소음의 실태와 해결 방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 그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이 2000년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로 급속도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층간소음 민원인들을 민원을 상담하는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어떤 곳이 있는데, 네. 이 이웃사회 센터가 들어선 지가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통계를 좀 본다면은 초창기에는 한 2만 건대의 전국 통계 민원이 이제 2만 건대에 움직이다가 현재는 6만 건대로,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이상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가장 많은 어떤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의 소음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렵다라는 것이 항상 한 70%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망치질 소리라든가 문 닫는 소리,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 반려견 소음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범주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반려견이 키우는 어떤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한 4, 5년 전부터 해마다 한 20% 이상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려견의 민원도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 때 층간소음과 지어진 후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준공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다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때 시공사, 건설사 입장에서 지켜야 될 기준이 이제 시공상의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입주민들끼리 지켜야 될 층간소음 기준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중량충격음, 그러니까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당되는 걸 중량충격음, 그다음 조금 가벼운 소리를 경량충격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시공상에는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준이 이제 49데시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주 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소음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입주민들끼리에. 요거는 이제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의 용어 자체를 직접 충격음이라는 어떤 용어로서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간은 39데시벨, 야간은 34데시벨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공상의 기준 자체는 49데시벨이고, 그다음에 입주 후에 지켜야 될 것을 야간 기준으로는 이제 34데시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은 어떤 층간소음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공상의 기준에는 49데시벨이라는 소음 용어 뒤에다가 A가 붙지를 않고, 그다음 입주민들이 사는 어떤 환경에서의 소음 기준에는 34데시벨이라는 어떤 다음에 알파벳 숫자인 A가 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되냐면은 A가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청감을 반영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A가 붙지 않으면은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 기준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을 할 때 짓는 어떤 이 기준 자체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입주민들이 생활이 층간소음이 안전한지 안 한지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지어본들 입주민들이 생활할 때는 층간소음 민원에 역시나 좀 시달리는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많으면 그 기준을 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기준 자체를 좀 통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은, 아까 시공상의 기준은 49데시벨이라서 A가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소리로 지을 때의 기준이 49데시벨을 바꾸면은 통상적으로 플러스 5데시벨을 해서 한 54, 55데시벨이 되는 데시벨 A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리냐면은 공사장 소리의 기준이 65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 살 수 있느냐 참고 살지 못하느냐에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고 살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민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격차 자체가 아까 짓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은 34고, 건물이 시공상의 기준 자체는 거의 55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20데시벨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의 격차를 줄이기가 너무 힘이 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는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안들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시공상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민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분쟁 해결책에 초점을 둬서 여쭤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민원은 어떤 단계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좀 지금 과거에는 좀 단순했었습니다. 아마 민원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5층분이 위층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관리소를 통해서 민원을 넣고 관리소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의 민원센터로 이제 민원 자체를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체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는 부분들을 구성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리소에 민원을 넣기 전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를 했을 때 이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민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흘러갔을 때는 소음 측정, 다들 이제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한 아파트의 민원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어떤 필요성 자체는 그건 한 10년 전 2012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년이 흐른 어떤 지금에 와서 이제 법제화가 좀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이 층간소음 이 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 층간소음 민원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한번 방문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은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줄게 되는 것이고,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좀 악화되는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민원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인력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각 아파트마다 층간소음 민원을 다루는 어떤 하나의 자치 기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곳에 민원을 조사를 해보면은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많게는 민원이 70% 이상 줄어들게 되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30-40% 이상은 줄게 되는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떤 기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구성을 좀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비용 지원이라든가 운영을 위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층간소음의 어떤 교육 부족, 그다음 관리위원회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떤 미흡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원활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도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층간소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을 때 시공상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2019년도에 시공상의 문제가 60% 이상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증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시공사들이 준공을 받기 전에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말 튼실하게 지었는지를 이제 검토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시공사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주민들한테 이게 보상을 해야 되고 네.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좀 심할 경우에는 재시공까지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제도가 층간소음 이제 사후 확인제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 확인제에서 뭐 나머지 이런 어떤 조항들이라든가 벌칙 조항들은 참 좋은데 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공사들이 지을 때의 어떤 이 층간소음 기준 이 49데시벨이라는 부분 자체를 좀 더 강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야만 좀 더 튼실하게 짓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보다 좀 구축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공상이 조금 잘못 지어졌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3년 전에 기준안이 적용된 그러니까 슬라브 두께가 210mm가 적용된 아파트와 210mm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층간소음 민원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서울, 경기, 인천권에 대해서 116개 단지를 통해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 신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210mm를 적용한 아파트의 민원 자체가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한 2배 이상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거꾸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꼭 이런 형태로 객관적인 물리적 수치가 높다 낮다라는 부분들로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또 한 이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냐면은 심리적인 요인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구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튼튼하게 조금은 튼튼하지는 못하고 조금은 미흡하게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위층에 들리는 소음 자체도 일정 부분 참는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소음에 안전하다라고 또 들어온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기대감에 비해서 위층에 대한 어떤 소리 자체가 너무 잘 들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기대가 본인이 느끼는 기대감을 못 미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반응들 그러니까 피해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원인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꼭 구축이 나쁘다. 신축이 더 좋다. 이런 어떤 부분들로 명확하게 자른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보입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층간소음의 해결에 접근할 때는 본인의 상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어느 정도 피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6개월 이내의 피해 기간이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위층에다가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로 좀 만나뵀으면 좋겠다라고 언지를 하시고 시간 약속을 잡으셔서 이렇게 3자 대면하시는 이제 또 상대방이 서로 대면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관리소를 통해서 3자 대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3자 대면도 6개월 이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기를 지나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뭐냐면 층간소음 문제가 한 20%고 감정의 골이 한 80%입니다. 예를 들면은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직접 대면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냐면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든가 좀 더 나가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이런 어떤 부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고 더 나가가지고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본인이 소음이 잘 들리는 어떤 곳이 아파트에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벽에다가 스코보드를 조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스코보드 2겹 정도로 하셔가지고 벽에 조금 밀착을 해두신다든가 또는 너무 잘 들리는 방은 좀 피하셔서 좀 적게 들리는 방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위층에서 내가 몇 대를 깔아야 될 경우에는 거실에 까시는 것보다는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라든가 부엌 쪽에다가 이렇게 깔아두시면은 소음 저감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거원 문화 개선 연구소 차상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82년에 윤수일이 작사, 작곡, 노래해서 1980년대를 강타했던 인기곡이죠. 아파트 함께 들으면서 이슈 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표로 부동산 시장 파악하는 법,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도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법은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거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네. 지난 시간 중요한 부동산 지표에 대해 얘기하면서 청약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 3월엔 증가했던 뉴스가 있었죠. 또 청약통장 해지율도 지난달에 많이 개선됐고요. 이는 그동안 계속되던 미분양 정체가 최근 좀 주춤하자 내 집 마련의 청약통장을 활용하고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담 오는 분들을 보면 청약통장 가입은 했는데 납입하고 있지 않거나 또 생각날 때마다 넣거나 납입액이 들쑥날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약통장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건지 모르셨던 거죠.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다뤘지만 청약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해지자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청약통장 금리도 인상하고 있죠. 2022년 11월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지난 2023년 8월 그리고 지난해 9월 각각 0.7포인트와 0.3포인트를 인상했고요.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현재 300만 원까지 인상을 했죠. 그리고 공무분양 청약 시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년간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당첨 기준인 1,500만 원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납입 인정액과 이자 금리를 올린 거죠.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연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금융 상품이지만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한 통장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 가치가 더 빛나는 통장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통장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약통장 활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은 했지만 특별한 전략 없이 납입만 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약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죠. 청약 가점 계산 시 1년마다 1점씩에서 최대 17점까지 가능한데요. 일단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입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가입 인정 기간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지난 7월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자녀가 만 14세 생일날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이런 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또 최근에는 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최상 가구에 유리한데요. 특히 청약 시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가점 계산 시에도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명의 집에 들어가 있어도 세대 분리는 기본이고요. 청약 전 미리 세대주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겠죠. 최근 청약통장이 개편되고 나서 납입 인정 금액도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달이 인정액까지 다 채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납입 인정 한도액이 월 10만 원이었는데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죠. 네. 여유만 된다면 25만 원까지 다 납입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월 25만 원이 부담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고민도 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 찾아보실 텐데요. 일단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눠서 보면 공공분양의 경우 이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분양만 노린다면 굳이 납입액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공공분양 당첨 기회를 엿본다면 25만 원까지 채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납입 총액이 중요한 공공분양도 유형마다 선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납입 총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총액 대신 납입 횟수를 보는 유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납입 금액 항목에서 가점 최대치를 채울 수도 있는데요. 군 장병을 위한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품의 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군생활 동안 목돈을 모으고 만기 때 찾아서 청약통장에 일시 납할 경우 청약 가점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군장병이 아니면 받기 힘든 혜택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아들이 군대에 있거나 아니면 뭐 다음 달 5일부터 군에 입대한다면 이런 제도를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민간분양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일부 공유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청약할 때 배우자의 가점을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은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 25만 원 상향액까지 납부하기는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세대별로 적정 납입 금액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청약으로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확률도 낮아서 납입액을 무리해서 채우는 것보다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며 납입 횟수를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30대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청약통장 활용법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늘려가는 것도 좋겠죠. 월 15만 원에서 납입 인정액인 25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불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공을 제외하고 순수 가점제로 봤을 때 청약 점수가 가장 높을 시기가 40대죠. 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으로 이미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기에 납입액을 최대치로 유지하여 가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려면 월 25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런 세액 공제 효과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보다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직 세액 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서둘러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가올 재무 이벤트도 많고요. 연금저축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도 그리고 청년 우대 상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면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거나 첫 1년은 연금저축 없이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실제 내가 낼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사회초년생 때는 소득이 크지 않은데 무리해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큰 금액을 납입하면 돈이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도로 내기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바라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보다 노후자금을 조금씩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게 좋고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거니까 최대 1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청년이라면 조건을 확인하고 꼭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뭐가 다른데요? 지난해 출시된 상품인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미성년 자녀는 가입할 수 없고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를 줍니다. 10년까지만 이 금리가 유지되고요. 네. 10년 이후에는 연 3.1%로 줄어듭니다. 향후 금리가 떨어질 걸 생각하면 금리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있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 청약 가점 우선 적용이 되고 1년 이상 유지 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를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다만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이면 서울과 대도시의 경우 대출 가능한 물량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조건이 되면 통장부터 만들어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죠. 사실 근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도 청약 당첨 확률이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약통장 해지하고 차라리 다른 상품 가입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기는 여전히 힘들죠. 그래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상품보다 청약통장부터 해지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고요. 또 납입기간,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비상금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매월 내는 금액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해지보다 일시적 납입 중지 제도나 월 적립금액을 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한번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도 기존 납입 기간이나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유지해야지 최고금리가 적용되기에 조기해지 시 우대금리가 사라집니다. 또 이 통장은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해서 해지하고 재가입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청약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00%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비의 반향갱.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938님. 청약통장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23년도에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구매하고 현재 살고 있는데요. 23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청약통장을 해지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청약통장을 신청해서 매월 3만 원씩 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 통장이 앞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일단 답변부터 도움이 되죠. 가족 구성원이 커가면서 그때 당시에 주택이 더 커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 여건상 다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무주택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다음에 일반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과 일반 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 1순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이가 커가면서 아니면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이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을 다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944님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청약통장에 10년 이상 불입하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있어도 당첨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또 재테크용으로 계속 불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주택을 가질 때에도 도움이 되고 재테크용으로도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강경식 님이 매달 넣는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어떤 때는 일찍 넣었다가 어떤 때는 늦게 넣기도 하는데요. 청약할 때 넣은 날짜가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어요. 먼저 다음부터는 날짜를 이걸 은행에 이체를 걸어가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고요. 이게 나중에 가점 계산할 때 할 때 보통 우리가 횟수 기준으로 이렇게 가점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점 계산을 할 때 날짜 때문에 내가 20일 기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일 날 이래 되었는데 내가 청약의 점수 기준이 25일이 됐을 경우에는 가점이
한 점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군요. 자동이체를 걸어놔야 되는 거군요. 잔티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여행지 가서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 과연 이 돌은 몇 살이나 됐을까? 뭐 이런 거 말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 해외 출장, 해외 여행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 문명 발상지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요. 네. 뭐 이집트 문명이 있는 피라미드 가서도 그랬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튀르키예 갔을 때도 돌멩이 하나가 수천 년 아니면 수만 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와 할 만큼의 그런 시간의 흔적이 있는 곳이 있는데 오늘은 국내 지질 명소로 알려진 충남 태안 그리고 부산 태종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을 보러 떠나는 여행이네요. 국내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네, 이 무려 수만 년 동안의 시간과 바다 그리고 바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충남 태안의 해안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안은 서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춘 그런 곳인데요. 자연 학습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구불구불한 그 리아시스틱 해안을 따라서 해안사구가 쫙 펼쳐지고요. 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옆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또 오후 늦지막히 가면 수평선 너머로 아득하게 지는 그 노을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 여행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죠. 그렇죠. 예, 또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남북으로 아우르는 해안선이 230km에 달할 만큼 길고요. 또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변이 27곳인데 제각기 저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뭐 드넓은 갯벌과 사구, 갖가지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섬 역시 이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안을 알차게 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가장 알차게 돌아보는 방법 알려드려야 하는데 조금 벅찰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비법은 바로 7코스로 된 태안 해변길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1코스는 바닷길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이 논인다는 뜻의 하간포에서 신두리까지 12km 정도 됩니다. 이 코스는 소원길이고 신두리부터 만리포까지고요. 22km 정도. 또 3코스는 파도길인데요. 만리포에서 파도리까지 9km. 4코스는 솔모래길이라고 하는데 몽산포부터 드르니항까지 16km, 또 5코스는 노을길이라고 해서 백사장항에서 꼬치해변까지 12km입니다. 드르니항은 우리말로 들른다란 뜻이 바뀐 거예요. 배가 막 들른다 나갔다 하는 그 드르니, 그래서 드르니항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자 6코스 샛별길입니다. 꼬치해변부터 황포항까지 13km. 마지막 7코스는 바람길인데요. 황포항부터 영목항까지 16km입니다. 이 킬로미터를 자꾸 얘기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걷지? 라는 생각 가지실 분이 있는데요. 거리가 거리인 만큼 코스별 구간을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걷기 성향 또 건강 성향에 따라서 잠깐 걷는 거 맛보시고 태안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10km가 넘어서요. 완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태안을 걸으면서 볼만한 것은 뭐가 있어요?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보여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의 모래가 이 북서계 전풍에 밀려서 조금씩 육지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식물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오랜 기간 쌓여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경관과 또 특색 있는 식물 덕분에 이 생태적 중요성이 아주 큰 그런 곳입니다. 해안사구는 해안 지역을 지켜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태안에는 크고 작은 해안사구가 23개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태안 해변길 5코스인 노을길입니다. 특히 삼봉 해변에서 기지포 해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해안 사구가 아주 잘 발달돼 있거든요. 이 지역은 그 태안 국립공원의 해안 사구 복원 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지와 해변을 콘크리트 제방이 아니라 부드럽고 완만한 모래 언덕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삼방 해변에서 또 사색의 길이라 불리는 곰솔 숲길을 지나면 기지포 해변에 닿는데요. 이 곰솔이란 뜻이 잎이 곰털처럼 거칠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구간에는 해안 사구 위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고요. 이 사색의 길에는 그 30여 미터 높이로 자란 곰솔 수천 그루가 터널을 이룹니다. 짙은 숲 그늘을 걸으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을길, 사색의 길, 길 이름이 다 예쁘네요. 길 이름이 더 예쁜 곳 이제 가볼 건데요. 이 길이 기지포 해변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안쪽은 모래숲길이고요. 또 바깥쪽은 나무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랑 유모차를 밀면서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무장의 탐방로인데 여기가 바로 가장 예쁜 이름을 지녔다고 한 그런 길입니다. 여기 길이 1,004m예요. 그래서 천사길이라고 불립니다. 네. 예쁘죠? 사실 기지포 해변의 해안사구는 과거에 가장 많이 훼손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원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길을 걷다 보면 대나무 말뚝 같은 것을 아주 촘촘하게 박아놨습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이 말뚝은 모래 포집기입니다. 이 바닷바람에 모래가 막 이동을 해서 소실되거든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뚝이 모래가 이동하지 못하게 저항체 역할을 합니다. 또 탐방로를 따라가다가 보면 해안사구에 어떤 동식물이 사는지 알려주는 안내판을 볼 수 있거든요. 기지포 해안사구에는 이름이 생소한 식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갯완두, 갯쇠보리, 갯그령, 갯매꽃 이것 말고도 진짜 수없이 많은 그런 동식물들이 있고요. 또 멸종 위기의 위기종이기도 한 표범 장지뱀이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길에 이어서 촘촘하게 박힌 그 말뚝이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다 재밌네요. 네, 흥미를 제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아무래도 태안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해안사구 하면 신두리 해안사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431호로도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 무려 1만 년 동안 만들어진 해안사구거든요. 전체 길이가 3.4km에 가장 높은 사구가 19m나 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신두리 해안사구는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래밭 정도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트럭이 공사용 모래를 쓸어 담아갔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사막 지형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지금에까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신두리 해안사구는 한마디로 생명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갯방풍과 갯매꽃, 갯그령 등이 이 척박한 모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고요. 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표범 장지뱀, 또 노랑부리 백로 등 이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동물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해안사구가 이 태안에 한 곳 더 있는데요.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남쪽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한 40분 거리에 몽산포 해변이 나옵니다. 이 몽산포 해변의 해안사구는 해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백사장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송림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예부터 해풍을 막기 위해 심은 소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토 캠핑장도 옆에 있어서 그 캠핑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썰물 때면 길이 3km 갯벌이 펼쳐져서 체험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눈앞에 바다 위로 울망졸망하게 솟은 무인도의 풍광도 운치가 참 좋고요. 해변 뒤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솔밭도 아주 낭만적입니다. 태안이 특히 이 봄에 즐길 게 많다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여행 좀 많이 다녀봤다 하는 분들도 태안은 좀 봄으로 제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단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이거든요. 1979년에 귀화한 독일계 미국인 고민병갈 씨. 이름이 좀 특이하죠. 본명이 칼 밀러란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식물 관련 전공자와 또 회원에게만 입장을 허용하는 그런 식물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2009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물 종류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자생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 수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습지원, 수국원, 호랑 가시나무원, 암석원, 작약원 등 테마정원도 두루 갖추고 있고요. 또 떠들썩한 폭우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백사장항입니다. 여기는 꽃게와 대하의 집산지인데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가 아주 볼만합니다. 다리 이름이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 제목 다리 이름부터 재밌죠. 네. 2013년에 개통한 이 다리는 길이가 한 250m 정도의 나선형 진입로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곳이고요. 또 태안하면 빠지지 않는 스폿이 꽃지죠. 태안을 대표하는 꽃지 해변의 일몰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꽃지 낙조는 전북 부안군의 채석강 그리고 인천 강화군의 성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일몰로 꼽히는 그런 곳이죠. 붉은 햇덩이가 할미바위와 하라비바위 사이로 딱 떨어질 때 이 커다란 해가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붉게 물드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다 못해서 장엄하기까지 한 그런 곳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에는 해넘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노을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예쁜 사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찍 그날의 일몰 시간 맞춰서 가시면 아주 그림 같은 장면 담으실 수 있습니다. 태안을 너무 돌아다녔더니 배고플 것 같아요. 태안 갔는데 꼭 맛봐야 할 먹거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드디어 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태안을 대표하는 1번 음식은 뭐니 해도 간장게장입니다. 이 질 좋은 꽃게가 이 태안에서 참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데요. 네. 그래서 꽃게장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할 거는 꽃게장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인기를 누리는 그 음식입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관심을 받은 음식인데 개국지. 이 개국지는 게장 국물을 묵은지 김치와 함께 끓여 나오는 요리인데요. 이 태안이 꽃게도 유명하지만 칠게도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칠게를 잡아서 게장을 만든 다음에 남은 국물이 아까워서 이 김치와 채소 등을 넣어서 먹었던 것이 요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개국지는 특히 집집마다 좀 맛이 달라요. 그 이유가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묵은지는 이 큼큼한 맛이 매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젓갈을 얼마큼 썼느냐 안 썼느냐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국지를 제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으려면 여러 집을 둘러 다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 개국지와 이 묵은지와의 조합은 정말 한번 맛보면 중독된다고 할 만큼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도 태안 가서 개국지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 군침이 계속 또 다른 거 뭐 먹어볼까요? 예, 또 한 가지 추천한다면 이것 또한 밥도둑인데 우럭 젓국입니다. 우럭은 예부터 서해안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당시만 해도 냉동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럭을 소금에 절여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럭의 대가리와 뼈로는 국물을 우리고요. 그리고 미리 꾸덕꾸덕하게 마른 우럭이랑 두부, 무를 넣어서 우럭 젓국을 끓이거든요. 그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 개운함에 있어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국물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럭젓국 먹어봐야겠네요. 자, 우리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태안을 등지고서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이 부산에도 공룡이 지배하던 백악기에 만들어진 이 기이한 형태의 지질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태종대입니다. 이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그 시대 백악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종대와 푸른 물이 그때는 바다가 아니라 무려 호수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이 백악기말 부산일 때는 화산 활동이 아주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기에 들어가면 호수에 퇴적물이 쌓였고요. 그 퇴적층이 굳으면 바위가 됐겠죠.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오랜 시간 물과 바람에 씻기고 또 깎였을 테고요. 바로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유와 역사가 태종대 기암절벽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기암괴석이 이어진 절벽의 오묘한 모습은 신라시대 때 태종 무열왕마저 반하게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화를 쏘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곳 이름이 태종대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태종대의 진면목을 보려면 영도등대 주변을 잘 살피면 되는데요. 해식절벽, 파식대지, 해식동굴, 자갈마당이라고 불리는 역빈 등 아름다우면서 기괴한 모습이 잘 보입니다. 특히 암석 해안이 파도에 침식돼서 평평해진 파식대지가 장관인데요. 이 망부석이 서 있는 신선바위, 또 이름만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신선바위 옆에 넓고 평평한 태종바위도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태종바위와 신선바위는 녹색, 흰색, 붉은색 지층이 겹겹이 쌓인 퇴적암 층리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절벽 아래가 파도에 움푹 파인 낭식은, 또 절벽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서 천연 벽화라고도 불리는 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찾기 쉬우니까 이 장면 꼭 확인하시고요. 또 영도등대에서 계단을 지나 동쪽으로 내려가면 모래는 쓸려나가고 자갈이 파도 때문에 동글동글해진 자갈이들이 모여있는 자갈마당인 역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한 암석이 파도에 깎인 해식동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태종대에 이런 매력이 있었군요. 특히 태종바위와 신선바위 쪽 꼭 가보고 싶네요. 이 태종대가 가파른 좀 오르막이 좀 많이 가팔라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누비 열차를 타느냐 걷느냐. 먼저 다누비 열차를 보면 열차란 이름이지만 네. 왜 우리가 대공원에서 코끼리 열차 같은 거 그런 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열차를 타면 전망대와 영도등대, 태종사 이렇게 세 곳의 정류장에서 내릴 수가 있는데요. 내렸다가 재탑승도 가능하니까 좀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누비 열차가 아주 제격입니다. 또 기차 형태의 외관이 또 정문이나 창문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맞바람 맞으면서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슬슬 더워지잖아요. 지금 이때 아주 제격일 것 같고요. 또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다리 힘 좋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상관없고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좀 가파른 느낌이 꽤 들지만 네. 그래도 중간중간 바다 절경을 이 열차 같은 경우는 내려서 찍기가 힘들잖아요. 이 걸을 때는 곳곳에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사진 남기기 아주 좋습니다. 예술 남기실 수 있고요. 이 다누비 열차 타고 등대 정류장에 내리시면 지질공원 안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전문 해설사가 각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또 해설은 1시간가량 이어지는데 이 태종대의 지질 환경은 물론이고 나무와 풀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해주시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태종대 나가서 부산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전하기 어렵다라는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이거든요. 이 부산이 지명에도 산이 들어가듯이 도시 자체가 산 지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또 산 지형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아주 상당한데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도로가 형성되기도 전에 피난민들이 마을을 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지면서 도로 개설이 여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데 서울 다음으로 지하철 노선이 잘 짜여져 있고요. 또 버스 간격 역시 굉장히 짧고 노선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네. 여행 안내서 오늘은 충남 태안과 부산 살펴봤습니다. 장지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